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그자마자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이 마치 누군가의 원한 서린 손길처럼 5월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검붉게 물든 하늘 아래 인적 없는 산골짜기의 개울가는 숨 막힐 듯한 적막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물 흐르는 소리만이 기괴한 웅얼거림처럼 들려올 뿐이었다. 5월은 떨리는 손으로 물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건져 올렸는데 그것은 흙탕물에 반쯤 잠겨 있던 은비녀였다.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라기에는 그 자태가 지나치게 고귀하였으나 비녀의 끝자락에 엉겨붙은 것은 이끼가 아니라 검게 말라붙은 핏자국임이 분명하여 5월은 저도 모르게 헉소리를 내며 그것을 떨어뜨릴 뻔하였다. 이것이 도대체 왜 이곳에? 5월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달달 떨렸고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계곡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비녀의 옥장식은 마치 죽은 자의 눈동자처럼 흐릿한 빛을 내뿜으며 5월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보이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풀과 기괴하게 굽은 소나무 그림자뿐이었고 그 그림자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5월이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감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비녀를 다시 집어든 까닭은 그녀의 처지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가난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낡아빠진 삼배치마를 추스르며 차가운 바위 위에 주저앉았고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비녀를 옷자락에 문질러 보았다. 핏자국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으나 그 아래 드러난 문양은 한양의 세도가들이나 쓸 법한 정교한 매화 문이었으니 이것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한 5월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마을 어귀에서 들었던 흉흉한 소문이 스치고 지나갔다. 김진사택의 새 며느리가 혼례를 치른 지 불과 달포 만에 의문사했다는 그 소문 말이다. 사람들은 새색시가 우물에 몸을 던졌다고 수군거렸지만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비녀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었다. 5월은 손에 쥔 비녀가 바로 그 사라진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끝이 저려왔지만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녀에게 이 은비녀는 두려움인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였다. 죽은 사람의 물건을 탐하면 화를 입는다 하였는데 허나 산입에 거미줄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비녀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였으나 가슴팍에 닿은 비녀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5월은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아야 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인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자신의 물건을 되찾으러 따라오는 발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기에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지다 못해 거의 다른박질 치듯 마을로 향했다.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야 5월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는데 이미 해는 완전히 떨어져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사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떨어져 있어 밤이면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오늘따라 그 울음소리가 마치 여인의 곡소리처럼 애처롭게 들려 5월은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갔다. 호롱불 하나 켜지 못한 어두운 방 안에서 5월은 품속의 비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달빛을 머금은 은비녀는 낮에 보았을 때보다 더욱 처연하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으며 핏자국은 어둠 속에서 더욱 검게 도드라져 마치 비녀 자체가 피를 흘리고 있는 착각마저 들게 했다. 그날 밤 5월은 잠을 청하려 누웠으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듯한 기분에 시달려야 했다. 낡은 문풍지가 바람에 떨릴 때마다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났고 천장 석가래 위에서 쥐들이 달리는 소리조차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겨우 선잠이 들었을 때 5월은 꿈속에서 다시 그 계곡에 서 있었다. 물 한 개가 자욱한 계곡 한가운데에 한 여인이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물에 흠뻑 젖어 축 늘어진 붉은 화롯이었다. 내 비녀, 내 비녀를 돌려주오. 여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려오는 듯 웅웅거리며 5월의 귓가를 맴돌았고 5월이 뒷걸음질 치려 하자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창백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얼굴, 물귀신처럼 불어터진 피부, 그리고 눈동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 뚫린 검은 구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에 5월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앙상한 손을 뻗어 5월의 가슴팍, 비녀를 숨겨둔 그곳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절규했다. 나는 스스로 죽지 않았어. 억울하다. 억울해. 5월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밖에서는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한 그 감각에 5월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는데 품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어젯밤 깊이 넣어두었던 그 은비녀였다. 분명히 옷매무새를 단단히 여미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비녀가 밖으로 빠져나온 것을 본 5월은 공포에 질려 벽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공포가 가라앉자 기이한 연민과 호기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꿈속의 여인이 마지막에 내뱉은 말, 스스로 죽지 않았다는 그 절규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5월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비녀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마자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죽은 자가 이승에 남긴 간절한 전원임을 깨달았다. 만약 그 소문이 거짓이라면 김진사댁 며느리는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란 말인가? 날이 밝자마자 5월은 비녀를 헝겊에 단단히 싸서 품에 안고 마을 우물가로 향했다.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떠는 그곳이야말로 마을의 모든 소식이 모이고 흩어지는 장소였기에 5월은 귀를 쫑긋 세우고 김진사댁 이야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떡집 주모가 방망이질을 멈추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글쎄, 어제 김진사댁에서 또 구판을 벌였다지 뭔가. 죽은 며느리 귀신이 나온다고 난리도 아니라는구먼. 옆에 있던 옹기장수 안악이 맞장구를 쳤다.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했으니 원한이 오죽하겠어. 헌데 이상한 건 그 집 안주인인 정씨 부인이 며느리 제사를 지내기는커녕 며느리가 쓰던 물건을 모조리 태워버리라고 했다는 거야. 5월은 빨래를 헹구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다. 정씨 부인이라면 김진사의 후처로 들어와 전처소생인 아들을 쥐잡듯이 잡는다는 표독스러운 여인이 아니던가. 5월의 머릿속에서 꿈속 여인의 절규와 정씨 부인의 수상한 행동이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5월은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 비녀를 관아에 가져가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전당포에 팔아치우고 모른 척 살아야 할까? 하지만 관아에 간다 한들 천한 신분의 자신이 비너운 비녀 하나로 양반과 살인사건을 고변했다가는 도리어 곤장을 맞고 쫓겨날 것이 뻔했고 팔아치우기에는 꿈속 여인의 원한이 너무나 사무쳐 자신에게 해가 미칠까 두려웠다. 5월은 방 한구석에 놓인 깨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굶주림에 몰입하고 꽤 죄죄한 몰골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가르침을 떠올렸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지언정 비겁하게 살지는 말거라. 5월은 결심을 굳힌 듯 비녀를 싼 헝겊을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김진사댁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을 수 있듯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이 저주받은 비녀의 주인을 편안히 보내주기 위해서는 그 집의 담장을 넘어야만 했다. 마침내 5월이 김진사댁의 육중한 대문 앞에 섰을 때 거대한 기와집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위압적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하인 구암이라는 방이 붙어 있었는데
이는 최근 그 집 하인들이 귀신 소동을 견디다 못해 줄줄이 도망쳐 나갔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5월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문의 고리를 잡았다. 쇠로 된 문고리의 차가움이 며칠 전 계곡에서 주웠던 비녀의 냉기와 똑같아 잠시 주춤했지만 그녀는 이내 입술을 깨물며 문고리를 힘차게 두드렸다. 이리 오너라. 일할 사람을 구한다 하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단단했다. 잠시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험상춘게 생긴 행랑아범이 고개를 내밀어 5월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계집아이 혼자서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온 게냐. 5월은 행랑아범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가진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라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 할 테니 밥만 먹여주십시오. 행랑아범은 코웃음을 쳤으나 당장 일손이 급했던지라 문을 열어주며 턱짓으로 안을 가리켰다. 며칠이나 버틸지 모르겠다만 일단 들어오너라. 안채 마님께 허락을 받아야 하니 5월이 대문턱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불어온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귓가에 대고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속삭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5월은 옷깃을 여미며 넓은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정원 한켠에 있는 연못가에는 시들어버린 연꽃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5월은 본능적으로 그곳이 채연 아씨가 빠져 죽었다는 소문 속의 그 장소임을 알 수 있었다. 물은 검고 깊어 속을 알 수 없었고 수면 위로 비친 5월의 그림자 곁에 희미한 다른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아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안채 마루에 앉아있던 정씨 부인은 5월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고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비단 치마를 풍성하게 두르고 앉아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그녀의 눈매는 매서웠고 입가에는 묘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네가 새로 온 아이냐? 이름이 무엇이냐?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5월이라 하옵니다, 마님. 5월이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하자 정씨 부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5월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시선은 마치 5월의 옷 속에 숨겨진 비녀를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워. 5월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5월이라 촌스러운 이름이구나. 낯짝을 보니 고집이 세게 생겼어. 허나 내 집에서는 입은 닫고 귀는 막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정씨 부인의 경고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섬뜩한 협박처럼 들렸다. 5월이 정씨 부인의 방에서 물러나오려 할 때 방 한구석에 놓인 병풍 뒤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정씨 부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으나 5월은 그 찰나의 순간 병풍 틈새로 보이는 낡은 서책들과 그 사이에 끼워진 하얀 천조각을 보았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 상복의 자락 같기도 하고 소복의 일부 같기도 하였다. 5월이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 정씨 부인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무엇을 그리 꿈을 대느냐. 당장 나가서 부엌길이나 거들거라. 5월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며 방을 나왔지만 가슴속 의욕은 더욱 커져만 갔다. 저 병풍 뒤에 무엇이 있기에 저토록 예민하게 구는 것일까. 그리고 아까 맡았던 냄새. 정씨 부인의 방에서 풍겨 나오던 그 냄새는 고급 향냄새에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피비린내와 비슷한 비릿한 냄새였다. 5월이 계곡에서 비녀를 주었을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다. 부엌으로 향하는 5월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해가 지고 저택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곳곳에 켜진 등불들이 바람에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부엌에서는 하녀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5월이 들어서자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새로 온 아이니? 제 불쌍하기도 하지.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들어오다니.
나이 지긋한 참모가 혀를 차며 말했다. 5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참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오늘이 바로 아씨가 돌아가신 지 49일째 되는 날이야. 49제를 지내야 하는데 마님이 구판도 걷어치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엄포를 놓으셨지 뭔가. 오늘 밤 분명 무슨 사달이 나도 날 거야. 참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엌 밖에서 쨍그랑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하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5월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곳 바로 정씨 부인의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은 5월뿐이었을까. 그녀는 품속의 비녀를 꽉 움켜쥐었다. 비녀가 뜨겁게 달아오르며 5월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김진사 댁의 하인들이 머무는 행랑채는 죽은 듯이 고요했으나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5월은 가장 구석진 자리,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문 틈새에 낡은 거적대기를 깔고 누웠다. 옆자리에 누운 다른 여종들은 서로 몸을 웅크린 채 불안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고 간혹 잠꼬대처럼 터져나오는 앓는 소리가 밤 공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5월은 눈을 감았으나 잠은 오지 않았다. 품속에 감춰둔 비녀가 마치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비녀는 차가웠다가 뜨거워지기를 반복하며 5월의 살갗을 자극했는데 그것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채연아 씨가 이 낯선 침입자에게 무언가 끊임없이 말을 걸어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5월은 조심스럽게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비녀의 매끄러운 표면을 쓰다듬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것은 꿈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여인의 얼굴과 가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자신의 과거였다. 5월은 입술을 깨물며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 집의 어둠은 바깥 세상의 어둠보다 훨씬 깊고 끈적거렸다. 이튿날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5월은 거친 고함 소리에 잠을 깼다. 이 게으른 것들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행랑아범의 걸걸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5월은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찬물에 세수를 하고 거친 보리밥 덩어리를 급하게 입에 쑤셔 넣은 뒤 그녀에게 떨어진 첫 임무는 안채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장독대를 닦는 일이었다. 빗자루를 들고 안채로 들어선 5월은 다시금 그 집의 규모에 압도되었다. 기와 지붕의 곡선은 하늘을 찌를 듯 날카로웠고 마당에 깔린 흙은 잡티 하나 없이 정갈했으나 그 정갈함이 오히려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결벽증적인 냉기를 풍기고 있었다. 5월이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 안채 대청마루 문이 열리고 김진사 영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소문으로 듣던 당당한 양반의 풍채와는 거리가 멀었다. 판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배회하고 있었고 수염은 듬성듬성하여 병색이 완연해 보였다. 그는 마당을 쓰는 5월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치 헛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채연이는 갔어. 그때였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정씨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영감, 아침바람이 찬데 어찌 나와 계십니까? 어서 들어가세요. 정씨 부인은 하녀를 시켜 김진사를 부축하게 하고는 매서운 눈길로 5월을 쏘아보았다. 새로운 아이라 했지. 빗자루질 하나 제대로 못해서 흙먼지를 이리 날리느냐. 내년 때문에 영감마님 기침이라도 하시면 그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5월은 황급히 엎드려 조아렸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시골에서 자라
예법을 잘 모르오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5월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정씨 부인의 치맛자락 끝에 머물렀다. 화려한 비단신 위로 살짝 드러난 흰 버선에는 붉은 진흙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어젯밤 비가 오지도 않았고 이 집 마당은 말끔한 마사토가 깔려 있는데 붉은 진흙이라니. 5월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이 근방에서 붉은 진흙이 있는 곳은 뒷산 너머 인적이 드문 폐가 근처뿐이었다. 정씨 부인이 새벽에 그곳을 다녀왔단 말인가? 오후가 되어 5월은 빨래터로 향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며 귀를 열어두었지만 하녀들은 정씨 부인의 서슬퍼런 감시가 두려운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5월은 일부러 빨랫감을 들고 별채 쪽으로 향했다. 별채는 죽은 채연 아씨가 머물던 곳으로 지금은 불길하다 하여 폐쇄된 상태였다. 굽게 닫힌 문틈 사이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창호지 곳곳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흉가와 다름없었다. 5월이 주위를 살피며 별채 뒤편으로 돌아갔을 때 덤불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덤불을 헤치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반쯤 타다 남은 서찰 조각이었다. 종이는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대부분 알아볼 수 없었으나 끄트머리에 남은 몇 글자가 5월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도두, 원망웬, 어머니,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갑작스러운 호통 소리에 5월은 화들짝 놀라 서찰 조각을 소매 속에 감췄다. 뒤를 돌아보니 등이 굽은 늙은 정원사가 낫을 든 채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5월은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 빨랫감이 바람에 날려 이곳까지 왔나 하여 찾아보던 중이었습니다. 헌데 어르신, 이곳은 왜 이리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정원사는 5월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더니 내마구 혀를 차며 말했다. 여긴 귀신 나오는 곳이야. 얼씬도 하지 마라. 저기 저 우물 보이지? 밤마다 저기서 물 튀기는 소리가 난다고. 정원사가 가리킨 곳은 별채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우물이었다. 뚜껑이 덮여 있고 그 위에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져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해둔 것 같은 모양새였다. 5월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렇군요. 조심하겠습니다. 5월이 돌아서려는데 정원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불쌍한 아씨, 그 고운 얼굴이 독초를 먹은 것처럼 새카맣게 변해서는 5월의 발걸음이 딱 멈췄다. 독초? 마을 사람들은 채연아 씨가 우물에 빠져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익사체는 물에 불어 하얗게 되는 법이지 독을 먹은 것처럼 새카맣게 변하지는 않는다. 5월은 다시 뒤를 돌아 정원사에게 무언가 물어보려 했으나 정원사는 이미 굽은 등을 보이며 저만치 멀어지고 있었다. 5월은 소매 속에 서찰 조각을 꽉 쥐었다. 독도이라는 글자와 정원사의 말이 일치하고 있었다. 채연아 씨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독살 당한 후 우물에 던져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범인은 이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정씨 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5월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진실의 한 발자국 다가섰다는 흥분과 함께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저택의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다. 5월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안채에서 앙칼진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그릇을 닦던 5월의 손이 멈칫했다. 잠시 후 행랑아범과 남자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우르르 달려왔고 정씨 부인이 머리채를 산발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내 옥놀이개.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귀한 옥놀이개가 없어졌다. 분명 이 집안에 쥐새끼 같은 도둑년이 숨어 있는 게야. 정씨 부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5월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정씨 부인의 입가에 스산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너 이리 나와 보거라. 오늘 내 방을 청소한 것이 내년이지. 내 보따리를 당장 뒤져보아라. 5월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다.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마님께서 보라 하시면 얼마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랑아범이 5월의 낡은 보따리를 가져와 마당 한가운데에 쏟아부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다. 5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때 행랑아범이 옷가지 사이에서 무언가를 집어 올렸다. 횃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초록색 옥놀이개였다. 마님, 여기 있습니다. 인연 보따리에서 나왔습니다. 주변의 하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5월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제 짐에 몰래 넣은 것입니다. 5월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정씨 부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5월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5월의 고개가 찬 돌아갔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거짓부렁이냐. 내 너를 처음 볼 때부터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여겼거늘 도벽까지 있는 연일 줄이야. 정씨 부인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하인들에게 명령했다. 여봐라. 인연을 당장 멍석마리하여 매질을 한 뒤 내쫓아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다리를 분질러 놓아야 할 것이다. 건장한 하인들이 5월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5월은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도 정씨 부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님,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도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5월의 외침에 정씨 부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으나 이내 더욱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저 주둥이를 당장 쳐라. 하인들이 5월을 마당 한가운데 끌어안치고 몽둥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갑자기 세찬 돌풍이 불어와 횃불들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5월은 가슴팍의 비녀가 타오를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서늘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분명 꿈속의 여인 채연의 목소리였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다시 불을 켰을 때 5월은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정씨 부인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평소와 달리 기이한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정씨 부인마저 뒷걸음질을 쳤다. 오늘은 날이 텄으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넘길 것이다. 전연을 광에 가둬라. 정씨 부인은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히 명령을 내리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다. 하인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5월을 끌고 가서 낡은 광에 처박고는 자물쇠를 채웠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어둠이 가득한 광 안에 홀로 남겨진 5월. 온몸이 욱신거리고 뺨은 부어올랐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비녀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비녀는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타담한 서찰 조각을 꺼내 비녀 옆에 놓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정씨 부인은 5월이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것을 눈치채고 선수쳐서 그녀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었다. 5월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다. 그녀는 벽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일 관아로 끌려가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관아에서 사또 앞에서 이 비녀와 서찰을 증거로 내밀고 재수사를 요청한다면 물론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천민의 말을 믿어줄 사또가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대로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 평생을 숨어 사느니
차라리 끝까지 부딪혀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때 광의 쥐구멍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쓱 들어왔다. 낮에 보았던 그 늙은 정원사였다. 그는 광문 틈으로 작은 주먹밥 하나를 밀어 넣으며 속삭였다. 먹어라. 살아야 원한도 갚지. 5월은 깜짝 놀라 문 쪽으로 기어갔다. 어르신,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정원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보았다. 그날 밤 마님이 아씨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고 아씨가 고통스러워하며 마당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비겁해서 입을 다물었지. 내 눈을 보니 죽은 아씨의 눈과 너무 닮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나. 5월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결정적인 증인이 눈앞에 있었다. 어르신, 제발 도와주십시오. 내일 관아에 가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원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력해보마. 허나 마님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니 장담은 못한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5월은 주먹밥을 손에 쥐고 울컥 치솟는 뜨거운 것을 삼켰다. 혼자가 아니었다. 죽은 채연 아씨의 원혼도, 양심을 지키려는 정원사도, 그리고 이 비녀도 모두 5월의 편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광안의 냉기는 뼈를 깎는 듯 했지만 5월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은 결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비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비녀의 날카로운 끝이 손바닥을 찔러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5월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거대한 가문의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내일 아침 광문이 열리는 순간 진짜 싸움은 시작될 것이다. 쫓겨나는 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려던 자들이 될 것이다. 5월은 밤새 잠들지 않고 벽에 귀를 대고 바깥 동태를 살피며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렸다. 날이 밝아오자 굳게 닫혀있던 광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5월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행랑아범과 건장한 사내종 2명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오랏줄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나오너라. 관아로 가기 전에 마님께서 내년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 하신다. 행랑아범의 목소리는 건조했으나 그 뒤에 숨겨진 살기는 분명했다. 5월은 직감했다. 그들이 자신을 관아로 데려가지 않을 것임을. 도둑 누명을 씌워 멍석마리를 빙자해 이 집 안에서 은밀히 처리하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천한 종년 하나가 매질을 못 이겨 죽었다. 한들 돈 몇 푼이면 입막음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 5월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품속의 비녀와 소매 속의 서찰 조각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죽더라도 혼자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이 추악한 진실을 터뜨리고 가리라. 5월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5월이 끌려나온 안채마당에는 이미 멍석이 깔려 있었고 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진사 영감은 보이지 않았다. 5월은 속으로 혀를 찼다. 영감이 있어야만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 무엇들을 하느냐. 저 도둑년의 주리를 틀고 몽둥이 찜질을 하여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 정씨 부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내 종들이 5월의 팔을 낚아채 멍석 위로 내동댕이 쳤다. 5월은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영감마님, 김진사 영감마님, 억울합니다.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아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비명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찢고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다급히 소리쳤다. 전연의 입을 막아라. 뭣들 하느냐. 당장 재갈을 물려. 하인들이 5월의 입을 틀어막으려 달려들 때 안방문이 열리며 병색이 완연한 김진사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왔다.
이 아침부터 도대체 무슨 소란인가.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위엄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인들이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정씨 부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영감, 별일 아닙니다. 어제 그 도둑년이 발악을 하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가 쉬시지요. 하지만 김진사의 시선은 이미 멍석 위에 엎드린 5월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5월이 필사적으로 품에서 꺼내 높이 쳐들고 있는 은비녀를 보고 있었다. 햇살을 받은 은비녀는 눈부신 빛을 발하며 김진사의 흐릿한 동공을 찔렀다. 저것은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몸을 부르르 떨었다. 5월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쳤다. 영감마님, 이 비녀를 보십시오. 이것이 채연 아씨가 시집 오실 때 가져온 그 비녀가 아닙니까? 아씨가 우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면 이 비녀도 물속에 있어야 마땅하거늘. 어찌하여 이것이 피가 묻은 채 말라붙어 산계곡에 버려져 있었겠습니까? 김진사는 홀린 듯 마당으로 내려왔다. 정씨 부인이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렸다. 영감, 전현이 훔쳐간 물건입니다. 듣지 마십시오. 미친년의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정씨 부인의 손을 뿌리치고 5월에게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받아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비녀의 끝 매와 문양 사이에 엉겨붙은 검붉은 자국은 분명 오래된 핏자국이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 며느리의 비녀가 어찌 피칠갑이 되어 있단 말이냐. 5월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며칠 전 뒷산 계곡에서 주운 것입니다. 아씨는 우물에 투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아씨를 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은 우물에 던지고 피 묻은 비녀는 산에다 버린 것입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 인연, 감히 어디서 주워들은 헛소리로 주인을 능멸하느냐. 여봐라, 전현을 당장 쳐 죽여라. 내 명을 거역하는 놈은 똑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정씨 부인의 서슬퍼런 고함에 겁을 먹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5월에게 다가갔다. 5월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매 속에서 반쯤 탄 서찰 조각을 꺼내 김진사의 발치에 던졌다. 이것도 보십시오. 별채 뒤편 아궁이에서 찾은 것입니다. 아씨가 돌아가시기 직전 누군가 급하게 태워 없애려 했던 서찰입니다. 김진사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불에 그을려 너덜너덜해진 종이에는 어머니, 독두, 살려주 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분명 채연의 필체였다. 김진사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끔찍한 의심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다. 부인, 이것이 무엇이오? 독이라니. 며느리가 독을 먹었단 말이오? 정씨 부인은 뒷걸음질을 치며 고개를 저었다. 모략입니다. 저 천한년이 어디서 글을 배워 조작한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구부정한 허리의 늙은 정원사였다. 그는 평소처럼 눈을 피하지 않고 결연한 표정으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날 밤 마님께서 직접 탕약을 다려 아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원사의 증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정원사를 가리켰다.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구나. 내 놈도 전현과 한패거리가 되어 나를 몰아내려 하는 것이냐. 정원사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김진사를 향해 절규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이 무서워 여태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밤마다 아씨의 곡소리가 들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는 그 약을 드시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고 마님과 행랑아범이 축 늘어진 아씨를 업고
우물가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정씨 부인과 행랑아범에게 쏠렸다. 행랑아범은 사색이 되어 몽둥이를 떨어뜨렸고 정씨 부인은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우아하고 고상했던 가면이 산산이 조각나는 순간이었다. 김진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정씨 부인에게 다가갔다. 말해보시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정말 당신 손에 죽었소? 정씨 부인은 도끼에 찬 눈으로 김진사를 노려보았다. 그래요. 내가 죽였소. 왜요? 당신이 전처 소생인 그 아들놈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려 하니 내가 살 길이 막막하여 그랬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찬밥 신세로 만들고 굴러들어온 며느리년이 안방마님 행세하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었단 말이오. 정씨 부인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마당 한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바람은 낙엽과 먼지를 휘감아 올리며 마치 사람의 형상처럼 춤을 추었다. 하인들은 아이고 아씨 귀신이 노하셨다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5월은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여인의 웃음소리, 아니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한 맺힌 원혼이 비로소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준 이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바람은 정씨 부인을 향해 몰아쳤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대청마루에서 굴러떨어져 흙바닥에 처박혔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곱게 빗어 넘긴 머리는 산발이 되어 마치 미치광이와 같은 꼴이 되었다. 김진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통곡했다. 아, 내가 눈이 멀어 집안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들였구나. 내 죄다, 모두 내 죄야. 그는 행랑아범과 산의 종들을 향해 호통쳤다. 여봐라, 당장 저 표독스러운 여인과 공모자들을 포박하라. 관하로 갈 것이다. 내 손으로 이 추악한 죄를 고하고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하인들은 주저하다가 김진사의 불호령에 정신을 차리고 정씨 부인과 행랑아범을 포승줄로 묶기 시작했다. 정씨 부인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거 놓지 못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는 양반 가문의 딸이야. 김진사, 내 놈이 감히 나를. 그러나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5월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용히 비녀를 가슴에 품었다. 비녀의 온기가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관하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왔다. 5월은 김진사의 뒤를 따르며 고개를 들었다. 어제의 5월은 도둑 누명을 쓴 초라한 소녀였지만 오늘의 5월은 진실을 밝혀낸 증인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것 봐. 정씨 부인이 포박되어 가네. 세상에 며느리를 죽였다는 게 사실이었어? 저 꼬마 아이가 그걸 밝혀냈다지 뭔가. 5월의 귓가에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난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채연아 씨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관하에서의 심판이 남아 있었다. 정씨 부인의 친정 세력이 만만치 않으니 관하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5월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까지 가서 그 죗값을 낱낱이 받아내리라. 사또가 정좌하고 있는 관아의 마당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그들을 짓눌렀다. 붉은 관복을 입은 사또는 매서운 눈으로 죄인들과 증인들을 내려다보았다. 김진사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사또, 집안을 잘못 다스려 흉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디 명명백백히 밝혀주시옵소서. 정씨 부인은 포박된 채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직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5월은 사또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자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었다. 그녀는 품속의 비녀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사또 나으리, 소녀 5월이 아뢰옵니다. 이 비녀의 서린 피와
원한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관아의 담장을 넘어갈 만큼 또렷하고 맑게 울려 퍼졌다. 심판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관아의 앞마당에는 살기등등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붉은 관복을 입은 사또가 높은 의자에 앉아 죄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좌우로는 육모방망이를 든 포졸들이 도열해 있어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사또가 형목, 식물 탁 내려치며 호령했다. 죄인 정씨는 듣거라. 너는 양반가의 안주인으로서 집안을 화목하게 다스려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투기와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독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네 죄를 인정하느냐? 사또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이 울려 퍼졌으나 뜰 아래 무릎 꿇린 정씨 부인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며 고개를 뻣뻣이 들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또 나으리, 어찌 천한 종년과 노망난 늙은이의 말만 믿고 양반을 능멸하십니까? 저 계집은 제 폐물을 훔치다 들킨 앙심으로 저를 모함하는 것이오며 저 정원사 놈은 돈 몇 푼에 매수된 것이 분명합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그 당당한 태도에 구경하던 백성들조차 잠시 웅성거렸다. 그녀는 김진사를 돌아보며 악을 썼다. 영감,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오. 내 친정 오라비가 알면 이 관아를 뒤집어 놓을 것이오. 당장 나를 풀어주시오. 김진사는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며 5월을 바라보았다. 5월이라 하였느냐? 너는 정씨가 며느리를 죽였다는 증거로 그 비녀와 서찰을 내놓았다. 허나 정씨의 말대로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너는 무고죄로 목이 달아날 것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네가 본 것과 들은 것에 한치의 거짓도 없느냐? 5월은 꿀꺽 침을 삼켰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었으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하리만치 뜨거운 용기가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품에서 꺼낸 은비녀를 높이 쳐들었다. 나으리, 이 비녀를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은기는 독을 만나면 검게 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비녀 끝에 묻은 피는 붉은색이 아니라 검푸른 빛을 띠고 있으며 비녀의 몸통 또한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씨가 단순히 물에 빠져 돌아가셨다면 어찌 비녀가 이토록 흉하게 변했겠습니까? 5월의 말에 사또가 눈짓을 하자 검시관 검률이 다가와 비녀를 건네받아 세밀히 살폈다. 검시관은 비녀 끝을 긁어내어 흰천에 문지르고 약물을 부어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사또에게 아뢰었다. 나으리, 이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이것은 비상피션의 흔적입니다. 사람의 피와 비상이 뒤섞여 은이 검게 타버린 것입니다. 검시관의 외침이 떨어지자마자 관아 마당은 벌집을 쑤신 듯 소란스러워졌다. 비상이라니 세상에 정말 독살이었어. 백성들의 비난 섞인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정씨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하려 했으나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때 김진사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사또, 제 집별체 아궁이에서 발견된 그 타담한 서찰. 제 며느리의 필체가 확실합니다. 독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죽어가면서도 이 억울함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통곡 섞인 증언은 시기를 박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정씨 부인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증거가 있어도 내가 먹였다는 증거는 없지 않으냐. 며느리년이 스스로 독을 먹고 자결한 것일 수도 있지 않으냐. 그 순간 5월 옆에 엎드려 있던 늙은 정원사가 벌떡 일어나 품속에서 작은 항아리 하나를 꺼내 놓았다. 흙이 잔뜩 묻은 투박한 항아리였다. 여기 있습니다. 마님이 그날 밤 재개시켜 뒷산 바위 틈에 묻으라 했던 바로 그 독단지입니다. 안에 남은 가루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정원사의 폭로에 정씨 부인은 비명 같은 신음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호통을 쳤다. 내 인연,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거늘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다니. 여봐라, 저 악독한 죄인에게 매우 쳐라. 자복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형리들이 달려들어 정씨 부인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으악, 사람 살려, 으악. 정씨 부인의 비명소리가 관아를 가득 메웠다. 몇 대를 맞기도 전에 그녀의 고상한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녀는 침과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재물 욕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 탕약에 비상을 탔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그녀의 자백이 터져 나오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죽일련 하며 돌멩이를 던지려 했고 포졸들이 이를 막느라 진땀을 뺐다. 사또는 손을 들어 형집행을 멈추게 한 뒤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 죄인 정씨는 탐욕을 위해 인륜을 저버리고 흉악한 살인을 저질렀으며 그 죄를 덮기 위해 하인을 모함하고 관아를 기만하려 했다. 이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대역 죄인 바 차명잔심에 처한다. 또한 그 공모자인 행랑아범은 장백대에 처하고 관노비로 삼는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마른 하늘에서 콰르릉하고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하늘이 노한 것이라며 웅성거렸지만 5월은 그것이 억울하게 죽은 채연아 씨의 한이 풀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정씨 부인은 혼절하여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 나갔고 행랑아범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관아 마당은 순식간에 정의의 심판장이 되었다. 사또는 5월을 불렀다. 5월이라 했느냐. 내 용기가 아니었으면 억울한 원혼이 구천을 떠돌 뻔하였다. 내 공이 지대하니 관아에서 상을 내릴 것이다. 5월은 넙죽 절을 올렸다. 소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아씨의 누명이 벗겨진 것만으로 족합니다. 관아를 나서는 5월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문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5월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다. 장하다, 5월아, 네가 해냈어. 칭송과 환호가 쏟아졌다. 김진사가 5월에게 다가왔다. 늙은 노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참회와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5월아, 내 너를 볼 면목이 없구나. 네가 내 집안을 구하고 내 며느리의 넋을 달래주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김진사는 5월의 두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5월은 김진사의 거친 손을 마주 잡으며 담담히 미소 지었다. 어르신, 이제 아씨도 편히 가셨을 겁니다. 부디 건강을 챙기십시오. 그날 저녁 5월은 다시 한번 뒷산 계곡을 찾았다. 해가 지고 노을이 붉게 물든 계곡은 더 이상 으스스하지 않았다. 5월은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다. 사또가 증거물로 보관하려 했으나 제사를 지내고 태워주는 것이 도리라 하여 돌려받은 것이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 온 제수 음식을 바위 위에 차리고 향을 피웠다. 아씨, 이제 다 끝났어요.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았고 아씨의 억울함은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5월이 비녀를 불에 태우며 기도를 올리자 연기 속에서 희미한 형상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꿈속에서 보았던 끔찍한 물귀신의 모습이 아니었다. 곱게 단장한 새색시의 모습. 생전에 아름다웠던 채연아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5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형상은 연기와 함께 서서히 흩어져 하늘로 올라갔고 그 자리에는 타다 남은 은비녀의 재만이 반짝이며 남아있었다. 5월은 그 재를 계곡물에 띄워보냈다. 재는 물살을 따라 유유히 흘러갔고 그 순간 계곡 전체에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5월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듯한 온기였다. 5월은 산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두운 밤길이었지만 그녀의 앞길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느껴졌다.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 소녀가 거대한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바로 세운 날이었다.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라 5월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고 숲속의 풀벌레 소리는 마치 그녀를 위한 승전가처럼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매서웠던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는 마치 묵은 하늘 씻어내리는 듯 청아했고 김진사 댁의 높은 담장 위로도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햇살 아래 드러난 저택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 서슬퍼런 위세로 마을 사람들을 주눅들게 했던 정씨 부인의 호령 소리는 사라졌고 하인들을 닥달하던 행랑아범의 고함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고요한 정막과 늦게나마 찾아온 평온한 참회의 기운이었다. 5월은 김진사의 기별을 받고 저택으로 향했다. 낡은 삼배옷 대신 깨끗한 무명 치마를 차려입은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으나 예전처럼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을 쓸고 있던 낯선 하인이 5월을 정중히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김진사의 모습이 드러났다. 불과 몇 달 사이 그는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했다. 백발은 더욱 성성해졌고 어깨는 구부정했으나 타고 불안했던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5월이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심역을 했다. 왔느냐? 누추한 곳에 오게 하여 미안하구나. 5월은 황급히 절을 올렸다. 어르신,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안색이 많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김진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밀어주었다. 몸은 쇠하였으나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다. 평생을 움켜쥐려 했던 헛된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구나. 그는 잠시 창밖의 매화 나무를 바라보다가 옆에 놓인 작은 자개암을 5월 앞으로 내밀었다. 이것을 받아라. 내 죄를 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으나 네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 생각해다오. 5월이 조심스럽게 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묵직한 엽전 꾸러미와 땅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함을 닫으며 뒤로 물러섰다. 나으리,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큰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5월이 손사래를 쳤지만 김진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받아야 한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며느리를 죽인 독보와 한 이불을 덮고 살며 내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줄도 모르고 죽었을 것이다. 이 돈은 네가 목숨을 걸고 찾아준 내 양심의 값이다. 부디 거절하지 말고 받아다오. 김진사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는 곧 이 집을 전처소생인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산사로 들어갈 생각이다. 남은 생은 부처님 앞에서 며느리의 명복을 빌며 속죄하며 살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거든 이것을 받아라. 5월은 김진사의 간곡한 부탁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개암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의 뜻 뼈에 새겨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평생 바르게 사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사랑방을 나오는 5월의 등 뒤로 김진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그것은 한 가문을 파멸해서 구한 소녀에게 바치는 늙은 가장의 진심 어린 경이었다. 저택을 나선 5월은 곧장 마을 어귀에 있는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사가 준 돈으로 마을 장터 길목에 비어있던 작은 가게 털을 사들였다. 그리고 낡은 오두막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는 대신 비가 새지 않는 튼튼한 지붕과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소박한 집을 수리했다. 마을 사람들은 5월이 큰돈을 얻고도 사치하지 않고 근면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역시 5월이는 달라. 그 돈이면 한양 가서 떵떵거리고 살 텐데 5월은 장터에 매화 포목점이라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채연 아씨의 비녀에 새겨져 있던 그 매화 무늬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가게 안에는 5월이 직접 술을 놓은 고운 비단과 무명천들이 진열되었고 한쪽에는 여인들을 위한 소박한 장신구들도 놓였다. 5월의 솜씨는 야무졌고 무엇보다 그녀의 가게에는 사람을 끄는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길에 들러 5월의 맑은 미소를 보며 차 한 잔 마시고 가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낙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다. 구분 등의 지팡이를 짚은 늙은 정원사였다. 그는 이제 김진사 댁 일이 아니라 산에서 약초를 캐며 유유자적 살고 있다고 했다. 5월아, 가게가 참으로 곱구나. 네 주인을 닮아서. 정원사가 껄껄 웃으며 쌈지에서 꼬깃꼬깃한 댕기 하나를 꺼내 놓았다. 산에서 캔 약초를 판 돈으로 샀다. 개업 선물이다. 5월은 뭉클한 마음에 정원사의 거친 손을 잡았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가게 마루에 걸터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악몽을 추억이 아닌 교훈으로 이야기했다. 공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지켜준 전우애와 같은 깊은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5월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혼자서 뒷산 계곡으로 향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산길은 고요했다. 그날 피 묻은 비녀를 주었던 그 바위 위에도 하얀 눈이 덮여 있었다. 5월은 준비해간 따뜻한 술 한 잔을 바위 위에 부었다. 아씨, 잘 지내시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게도 제법 잘 되어서 이제는 굶을 걱정 없이 배불리 먹고 남을 돕기도 한답니다. 5월은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아니라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때 눈 덮인 나뭇가지 사이로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바위 위에 앉았다. 새는 5월을 빤히 바라보더니 청아한 소리로 지저귀고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5월은 그 새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채연 아씨가 장하다, 5월아, 이제 너의 삶을 살거라 라고 말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5월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다. 5월은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비녀 하나가 불러온 거대한 폭풍우는 이제 모두 지나갔다. 가난하고 힘없던 고아 소녀는 그 폭풍우 속에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그녀의 앞에는 억울한 누명도, 섬뜩한 귀신도, 굶주림의 고통도 없었다. 오직 스스로 개척해 나갈 눈부신 미래만이 하얀 눈밭처럼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5월은 가게 앞마당에 쌓인 눈을 쓸었다. 빗자루질 소리가 사각사각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5월이 누나 하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5월은 아이들의 빨개진 볼을 쓰다듬어주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주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로 퍼져나갔다. 그 웃음소리는 과거의 비극을 덮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생명의 소리였다. 5월은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내리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 이야기를 전했다. 억울하게 죽은 색시의 한을 풀어주고 그 비녀를 내려놓고 햇살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간 5월이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덧붙였다. 하늘은 결코 스스로 돕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5월의 매와 포목점은 오래도록 그 마을의 자랑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